요거까지 했었고, 그다음 무기물, 비탄수화물, 물하고 이제 무기업류가 있네. 뭐 물은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죠? 뭐 비열이 크다는 거. 그래서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다는 거. 그래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그다음 무기업류. 자, 무기업류 우리 몸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경우 뼈라든지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지. 칼슘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뭐 효소를 작용을 돕는다. 뭐 이것도 뭐 어떤 원소들이 있어요. 원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이온. 저 보면 주로 이제 금속들이 많지. 금속이 진짜 이렇게 그냥 중성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뭐 우리가 무슨 왜 로봇도 아니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온 상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아니면 이제 화학 결합을 해서 화학 이온 결합 앞서 배웠지, 그지? 뭐 우리 뼈가 어떻게 보면 이온 결합이야 이게. 이온 결합. 칼슘하고 다른 거하고 이제 결합돼 가지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 칼슘은 뼈나 이거는 뼈나 이를 구성한다. 지금 이 나트륨하고 칼륨은 우리 우리 신경에서 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에서 우리 자극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뇌에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명령이 전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나트륨, 칼륨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 쪽에서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뭐 이렇게 눈 아래쪽이 이렇게 많이 떨리면은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마그네슘이라는 또 물질이 우리 몸에서 또 여러 또 생리 기능을 조절할 때도 있고 철분 얘기 많이 하지, 그지? 철분 이게 이 헤모글로빈 산소 원반하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줘야 돼요. 철분이 이게 부족하면 빈혈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인은 이제 우리 이빨이라든지 이런 거 구성하는데도 인이 필요하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게 우리 무기업류예요. 무기업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는 영양제를 보면 이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먹는 게 비타민, 그죠? 무슨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비타민 D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러니까 비타민제 먹고 그 다음에 무기질 이런 무기질이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칼슘, 나트륨 이런 거야.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약들도 있고. 그 다음 오메가3 많이 먹는 게 오메가3 이런 것도 많이 먹지. 그러니까 주로 많이 먹는 게 이거야.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 이런 거. 비타민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 여기 있는 무기질도 마찬가지야. 무기업류도 이게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잘 안 되죠. 합성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돼, 섭취.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먹고 뭐 근데 이게 좀 말들이 많아. 뭐 어떤 사람은 비타민 필요 없다. 뭐 비타민 이런 거 왜 먹냐? 그냥 음식만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 주로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하고 채소거든. 이쪽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또 현대인들이 또 그쪽을 많이 섭취를 좀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먹게 되는 거지. 만약에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크게 뭐 이런 거 안 먹어도 되긴 되겠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현대인들이 그지? 특히 그 혼자 살거나 또는 뭐 대학생들이 있잖아. 왜 자취하고 이렇게 하면 과일 먹기가 힘들어. 쌤도 뭐 한 밖에서 자취 생활 뭐 10몇 년 했는데 해봤는데 뭐 과일은 진짜 먹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잘 안 사 먹게 돼 과일은. 그리고 또 대학생일 경우에는 비싸잖아. 맞잖아, 그죠? 용돈 딱 정해져 있는데 과일 먹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하다. 그러니까 잘 안 먹어진다고. 그 다음에 솔직히 또 채소도 잘 안 먹어져. 혼자 있으면. 집에 엄마가 챙겨줘야 뭐 채소 먹고 이러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제들을, 영양제들을 좀 섭취를 하게 되죠. 많이. 오. 야, 이거 말고도 많대. 많아. 뭐 비타민도 뭐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이게 이제 멀티비타민이라 가지고 이게 미네랄. 이게 미네랄이 이거야. 무기질이야. 미네랄. 이게 이제 이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거든. 요게 다 있어. 근데 내가 요즘 안 먹는 게 여기 거의 다 들어있어. 요즘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비타민 D를 따로 먹고 비타민 또 뭐 E, 비타민 K 뭐 이런 거 따로따로 먹는 사람도 있어. 많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따로 뭐 마그네슘제라든지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거 따로따로 먹는 사람도 또 있어. 그래서 막 뭐 영양제를 막 하루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옛날에 뭐 중세시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그 뱃사람들 이제 뱃사람 얘기가 나와. 한 배를 몇 개월 정도 타고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배를 타다가 왜 죽지?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비타민 이쪽이야.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뭐가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오거든. 병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다음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타게 되면은 식량을 싫긴 싫은데, 근데 과일하고 채소 이런 거는 처음에 싫긴 싫어. 근데 그 금방 먹게 되죠. 그거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지, 그지? 근데 배를 한 몇 개월 정도 탄다. 그러면 과일하고 채소 이런 거는 거의 먹기가 힘들어. 그냥 물고기나 잡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들고 가 식량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비타민 이런 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 말타가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죽게 되었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 사인을 보니까 비타민 그거 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먹게 되고 하는데, 그래 이제 어떤 의사는 이 매스컴에 나와서 뭐 비타민 말라 먹냐고, 그거 그냥 보증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러면서 말라 먹냐고, 비타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거 보조적으로 먹어줘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만 안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의사가 그래. 어떤 의사는 이거 먹지 마라 말라 먹냐고 하고, 어떤 의사는 아니 괜찮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비타민 너무 많이 먹어도 필요 없어. 오줌으로 거의 빠져나가. 뭐 비타민 C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너무 또 많이 섭취하면. 그러니까 적당히 좀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쬐어보려면 우리 몸에서도 합성이 된다고 그러거든. 빛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고 해. 근데
현대인들이 뭐 빛을 그렇게 많이 쬐을 수 있나? 그 실내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또 이 면역 이런 거와 또 관련이 있어요. 면역.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좀 섭취를 또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이런 무기염류, 무기질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 이런 걸 먹기 싫으면은 집에 채소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돼. 이런 거 먹기 싫으면. 그럼 뭐 별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항상 골고루 섭취해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야. 굳이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영양제. 다 음식에 원래 있는 거거든. 이런 게. 자, 그런데 여기서 다룰 게 이건 아니야. 뭐라고 무기염료 비탄소 화합물은 아니에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탄소화합물이야 이제. 탄소화합물. 자, 이런 탄소화합물들은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고분자 화합물. 아주 분자량이 큰 고분자 화합물이야. 그래서 탄단지하고 그다음에 핵산 이런 애들이 아주 많은 이런 단위체라고 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서 매우 분자량이 큰 이런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고분자. 자, 그러면 뭐 이런 단위체들 보면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포도당이야. 탄수화물 단위체가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생소하지. 그런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여러분들이 중2 때 소화계를 배울 때, 그죠? 최종 산물이 뭡니까? 탄수화물의 최종 소화가 다 끝났을 때 모습이 바로 포도당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마찬가지. 최종 자,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이 또한 아미노산이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질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렇게 있죠. 요거 있고. 자, 뭐 중학교 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건 핵산이지. 핵산 이런 거는 전혀 다루지 않았죠. 요거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자, 이거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이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단백질하고 핵산 이 두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었고 이제 이것들을 좀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을 다룰 거야 이제 단위체부터 해서. 첫 번째 단백질 봅시다. 이게 바로 관로이군요. 내 쪽은 몇 뺐지? 이 중간에 뭐가 빠졌네. 자, 이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죠? 아미노산에 무려 20종류나 있다는 거죠.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어떻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미노산이. 여기 이제 탄소 이쪽이 이제 중심이고, 자 왼쪽에는 NH2라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COOH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 자, 이런 작용기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떤 그 독특한 성질을 띈다는 거야. 독특한 성질. 요 NH2는 요걸 이제 요거 이름은 아미노기라고 해요. 아미노기. 얘가 결합이 되면 염기성을 띠게 해준다. 염기성. 그 산성 염기성 알죠? 초또 배웠는데 산성 염기성. 그 중에서 염기성을 띠게 해주는 요 작용기. 요게 NH2고 요 COOH는 카복실기. 카복실기라고 해요. 얘는 산성을 띠게 해준다는 거예요. 산성. 반대로. 이 두 가지 작용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미노산 이 분자가.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뭐 산성을 그러니까 산성 용액에서는 또 조금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염기성 용액에서도 형태가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액성에서 아미노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분자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이 이름이 왜 아미노산이냐? 바로 아미노 여기 있죠. 아미노 그다음에 산성을 띠니까 산 해서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알겠죠? 아미노산. 그런데 아미노산 종류는 20종류라고 얘기를 했죠. 뭐야 이거? 아니 모든 아미노산은 이거 다 있어. 모든 아미노산은 이거 다 있어요. 이거. 다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이 달라서 20종류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원소 기호가 아니야. R이라는 원소 기호는 없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야? 요거 벼사슬이죠. 갑자기 벼사슬이라고 부른다. 벼사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다양한 어떤 원자들이 여기에 결합이 돼요. 그래서 벼사슬의 종류가 20종류.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 그래서 벼사슬의 종류에 따라 벼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제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그러면 그죠?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보여주면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두 아미노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뭐 이걸 R1이라고 합시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 요 아미노산과 요 아미노산이 만약에 결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에 있는 요 OH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미노산에 있는 요 아미노기에서 이 수소 원자하고 요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요것들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H2 물 분자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요것들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여기 질소와 여기 있는 탄소가 서로 이제 붙어버립니다. 결합을 하게 돼요. 자,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질소와 탄소와 그다음에 아미노기의 질소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아미노산과 이쪽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됐나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봐봐. 아미노산이 만약에 5개가 만약에 결합한다. 그러면 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생기겠어? 아미노산이 5개가 만약에 연결이 되면 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자, 좀 세 번째 얘기한다. 아미노산 5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럼 이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몇 개가 되겠냐? 몇 개가 되겠어? 4개죠, 4개. 4개잖아. 여기 봐라. 한 개 더 연결되면 펩타이드 결합 2개가 생기잖아. 그죠? 아미노산 3개, 2개 생겨. 4개, 3개 생기고 5개, 4개 생기고. 맞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학교에서 설명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아미노산의 수에다가 1을 빼면 돼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치? 자, 됐죠? 그죠? 아미노산. 자, 이거 잘 들어놔야 돼. 아미노산,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안 되겠니? 안 그래요, 그죠? 아니,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몇 개가, 그죠?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 이게 똑같지 않겠지, 그지? 안 그렇겠어,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 아미노산의 어떤 펩타이드 결합의 어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자, 그럼 이제 이 아미노산들이 쫙 결합을 해. 펩타이드 결합을 쫙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그죠? 자,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이 되면 바로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 자, 폴리란 말은 많다는 뜻이야. 많다.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해서 이 사슬 모양의 이 길쭉한 놈을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 끝이 아니야. 자,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야 돼. 이게 구부러지고 접혀가지고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 각자의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는 입체 구조예요, 무조건. 입체 구조,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구부러지고 해서 입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거는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미노산 어떤 종류가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 달라진다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 도대체 이러한 정보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핵산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게 다 결정돼요. 내가 앞에서 그런 얘기 아마 하지 않았나? 안 했나?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결국에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라는 거야. 결국에는. 알겠어요? 단백질.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그 생물의 어떤 형질, 이런 특성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로 인해서 나타나거든. 단백질. 머리카락 색깔, 뭐 우리 몸의 피부 색깔부터 해가서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러니까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DNA에 있는 유전 정보고, 그리고 결국엔 그 유전 정보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백질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미노산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 요거죠, 요거. 그 정보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DNA에 저장되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어떤 과정인지 알겠나?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쫙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다, 그죠? 자,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막 접혀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은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겠죠. 그죠?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게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이야. 알겠어? 자, 그 용어를 기억해야 돼. 펩타이드 결합, 이 용어 기억해야 되고. 왜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라는 물질,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 됐죠? 그러면은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오죠.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수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지? 그래서 이런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맞죠? 이렇게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단백질의 기능 결정되고. 자, 그러면 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한번 봅시다.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 이거는 수정체.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 이것도 단백질이거든. 그 이제 단백질이 바로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케라틴은 머리카락, 손톱. 여기 전부 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 케라틴.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은 우리 적혈구의 색깔이 빨갛다는 얘기죠. 왜? 이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얘가 색소거든, 색소. 그리고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이야. 헤모글로빈. 자, 이게 또 단백질이다, 그죠? 그 다음에 콜라겐을 많이 들어봤죠? 피부에 있는 단백질, 콜라겐. 그래서 뭐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도 있잖아, 먹는 거. 당연히 있잖아. 당연히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겠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눈이 좋아지려면 눈을 먹으면 돼요. 눈을 먹으면 돼요. 생선 눈 아니라든지. 야, 소 눈알도 먹는다. 소나 돼지 눈알도 삶아서 먹어. 야,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소는 버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뿔은 또 어디 사용하는 데 있겠지. 머리도 먹고 다 먹어. 혀도 먹잖아. 우설 이래가지고 혀도 먹고 눈도 먹고 다 해. 그리고 생선 눈깔이 이렇게, 왜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생선 눈 좋아하시거든. 눈만 골라서 드시는 분도 있어. 어떤 사람들. 그 또 뭐야, 그 명태 그 뭐, 그 이름 뭐지?
코다리찜 하나, 코다리찜. 그것도 보면 생선 대가리 다 나오잖아. 그게 이제 명태인데, 그것도 눈알 이런 거 막 잘 먹는 사람이 있어. 눈알. 그리고 뭐 간에 좋은 거는 당연히 뭐 동물의 간을 먹으면 되겠지. 순대 먹을 때 왜 간하고 있잖아. 순대 먹을 때 제일 푸석푸석한 게 그게 간이거든. 순대. 네, 푸석푸석한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긴 돼. 그리고 이제 이 돼지 껍데기도 많이 먹어 사람들이. 요건 이제 전부 다 콜라겐 덩어리거든. 그래서 피부 때문에 또 그거도 살 구워서 먹으면 쫀득쫀득하거든 그거. 뭐 만지 모르겠는데.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자,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이거는 또 우리 근육에 있는 단백질, 근육이 또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백질로 다 돼 있죠. 그리고 우리 보면은 물 다음으로 왜 그래 단백질이 많냐고. 우리 몸을 구성하니까 당연히 많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다 만들어내야 돼. 어디서? 세포에서 만들어. 단백질 만드는 장소가 있어. 세포 안에.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야. 여러 가지 종류를. 자, 그런 과정은 또 요쪽 뒤쪽에 가면 생명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요 통합과학 1의 마지막 부분이거든. 거기에 이제 설명이 다 됩니다. 뭐가. 자, 뭐 이거 말고도 단백질의 종류가 더 많은데 요까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어떤 기능은 대략적인 기능은 일단 생명체 주요 구성 성분이다. 맞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왜? 효소의 주성분이고, 효소는 물질 대사와 연관이 있고, 호르몬 주성분, 호르몬은 생리 기능과 연관이 있거든. 효소, 그 다음에 생리 기능 조절은 호르몬이에요. 이것들도 다 주성분은 단백질이라.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또 하나 더 하자면 항체의 주성분. 단백질은 또 항체의 주성분. 그래서 면역. 면역에 관여한다. 면역.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그 병원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항체가 만들어져. 항체. 그래서 이 항체들이 그런 병원체들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항체가 바로 주성분이 또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제 면역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항체라는 게. 그때 코로나19 때도 그죠? 코로나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항체가 만들어져.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그래서 이제 그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버리죠. 자, 요것도 단백질.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 봅시다. 핵산. 뉴클레어 애시드. 뉴클레이. EC? 값이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클레이? 이게 다 다른 생각이 나지?
자, 이 핵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핵을 말하는 거야. 세포. 거기 있는 핵이다 이게. 에시드는 산성을 띠는 물질, 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해서 핵산이라고 일단 이름을 불러. 알겠어요?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 그래서 DNA, RNA, NA가 바로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을 뜻하는 건데, 그럼 D하고 R은 뭐냐? 이제 그건 설명할 거야. D하고 R이 뭔지, 뭐가 다른지 이것도 같이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거는 바로 DNA가 담당하는 거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애들은 누구냐? RNA거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부른다. 핵산. 자, 그럼 핵산의 단위체도 있겠지, 그죠?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것도 이제 용어가 생소하지, 그지? 뉴클레오가 내가 이거 핵이야, 핵. 세포의 핵, 뉴클레오. 이게. 자, 뉴클레오타이드. 자, 얘는 어떻게 생긴 먹었느냐? 이렇게 생긴 먹었어. 인산, 당, 염기. 요것들이 각각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결합. 그리고 인산 한 분자, 당 한 분자, 염기 한 분자.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1대1대1이야. 1대1대1.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지. 인산, 당, 염기. 그러니까 핵산이 왜 이 산성을 띠느냐? 요 있네. 인산. 알겠어? 쌤 여기 염기도 있는데요. 그래, 염기도 있어. 이거는 염기성을 띠는 거야. 염기랑. 그런데 왜 그러면 산성을 띠는지는 요 핵산의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럼 그 구조에서 얘기를 해줄 거야. 왜 산성을 띠는 건지. 자, 얘기해 줄 거고. 자, 그러면 당과 염기의 종류에 따라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진다고? 그래, 달라져. 일단 당의 종류가 두 가지야. 이 당의 종류가 여기 지금 오각형으로 되어 있지.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탄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막 원소들을 막 이렇게 막 다 쓰려고 그러면 좀 너희들이 배우기에는 좀 복잡해.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니까 여기 이제 전부 다 탄소가 다 있습니다. 이거 각 꼭지점에 요 위치에 다 있고. 자, 그러면 이 당이 뭐가 다른데? 그럼 디옥시 라이보스는 또 어떻게 생겼고, 라이보스는 또 어떻게 생겼느냐? 자, 라이보스가 요겁니다. 자, 밑에 OH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는 게 그냥 라이보스라 그러고, 요 라이보스에 비해서 산소 원자 하나가 여기는 없네? 그죠? 없어요. 산소 원자 하나가 없다. 그래서 없다는 뜻의 그 라틴어가 있어요. D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이게 없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산소는 산소 원자가 없잖아. 산소는 옥시즌이라고 그래. 그래서 디옥시, 산소 원자가 하나 없는 라이보스다. 그래서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해. 알겠냐? 이름이? 알겠죠? D는 없다. 옥시즌은 산소 원자가 하나 없다. 산소 원자가 하나 없는 라이보스. 이게 디옥시 라이보스야. 그래서 DNA는 왜 DNA냐?
이 당이 결합되어 있는 게 DNA고, 아시겠어요? 요 라이보스가 있는 게 바로 RNA야. 알겠니? 요 R은 라이보스라는 뜻이고 D는 디옥시, 디옥시 라이보스라는 뜻이야. 알겠죠? 바로 이 당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야. 알겠지? DNA, RNA는. 그 다음 염기의 종류. 자, 염기의 종류를 보면 크게 종류는 5가지야. 염기 종류는 5가지. A, G, C, T, U 이렇게 5가지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종류는 5종류. 자, DNA, RNA의 염기 각각 4개씩이야. 자, 공통으로 있는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공통으로 있어요. 그 종류가. 그런데 한 개가 달라. 한 개가 다른데 뭐냐면 DNA에는 타이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RNA에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다른 점이야, 이게. 그래서 DNA에 절대로 유라실이라는 이 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RNA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이민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없어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각각 4종류씩이야. 염기의 종류가 4종류야, 각각. DNA, RNA가. 야,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도 각각 4종류겠네? 염기가 다르니까. 안 그래요, 그죠? 4종류, RNA도 4종류, 뉴클레오타이드가. 안 그래,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위체를 좀 살펴봤죠? 아까도 우리가 아미노산 살펴봤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결합하지요. 결합해서 폴리 펩타이드가 만들어지지요. 여기도 뭐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단위체가 이제 결합해야지. 그지? 자, 단위체가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느냐? 자, 요 유클레오타이드하고 여기 유클레오타이드가 요거는 간단해. 요거는 다른 뭐 어떤 희한하게 뭐 이렇게 아니고 여기 당하고 여기 인산 서로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결합을 합니다. 당과 인산이 이렇게 결합이 서로 이루어집니다. 공유결합. 이거 다 지금 여기 지금 짝대기로 꺼져 있는 여기는 전부 다 공유결합을 뜻하는 거야. 이거 알겠지? 다 공유결합이야.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이 돼.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래, 앞에 폴리란 말은 많다는 뜻이야. 알겠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결합되어 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DNA 한 문자에 요 DNA 요 한 문자에 과연 뉴클레오타이드가 도대체 몇 개가 결합이 될까? DNA 한 문자에. 우리 사람이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거 아직 모르지? 맞아, 아직 모르네. 그거 배워야 또 설명이 많아요. 일단 DNA 한 분자에는 뉴클레오타이드가 2억 개 정도가 연결돼 있어. 2억 개. 뭐 100개, 100개, 1000개가 아니라 한 2억 개 정도가 연결돼 있어요. 이 DNA 한 분자에 엄청 많이 연결돼 있어. 근데 우리 사람은 총 DNA가
46개예요. DNA가 46개. 즉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세포에 핵이 있고 이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염색체. 핵 속에는 염색체라는 게 들어있어. 이 염색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D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 알겠습니까? 이 염색체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염색체 개수가 몇 개냐? 사람은 46개예요.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46개씩 들어있다는 거야. 염색체가. 알겠어요? 그럼 각각의 염색체에 다 뭐가 있다? DNA가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세포 하나에 한 개에. 알겠어? 나의 모든 정보, 단백질 정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DNA 한 개에 한 분자당 2억 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46개야. 어마어마하죠, 수가, 그죠? 어마어마하지. 자, 이렇게 이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죠. 자, 요게 이제 두 가닥이냐 한 가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꼬여 있는 요게 누구냐? DNA가 된다는 거죠. 이중라성 구조. 이중라성 구조를 띠고 있는 DNA. 그 다음에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RNA. 단일 가닥 구조. 요게 RNA. 이겁니다. 얘들이 왜 산성을 띠느냐? 얘들이 왜 산성을 띠느냐면 요 바깥쪽 부분, 자, 요 바깥쪽 부분, 우리가 뭐 바깥쪽 골격이라고 그러는데 요 바깥쪽 부분에 인산하고 당 쪽이 요게 바깥쪽 부분이거든. 요 염기가 있는 쪽이 안쪽. 염기는 안쪽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요 바깥쪽 부분에 뭐가 있노? 인산이 있지. 바깥쪽 부분에, 그지? 그러니까 이 인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될 거예요. 이 바깥쪽 부분이. 그리고 이 DNA 바깥쪽에는 뭐가 많으냐면 물이 많아. 또 물이 많기 때문에 또한 액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액성, 산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산이라고 부른다. 자, 요거 이제 비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 핵산의 비교. DNA와 RNA의 비교. 자, 이중화성 구조 DNA고,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 구조, 한 가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당이 여기는 디옥시라이보스라고 그러고 여기는 라이보스라고 이제 그거는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염기 종류도 아까 했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지? 이렇게 네 가지. RNA는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저장. 여기는 유전 정보를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자, 뭔가 그럼 이 둘이가 무슨 연관이 있겠네. 이거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잖아. 근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건 누구냐면 RNA예요. 맞잖아, 그죠? 그럼 무슨 연관이 있겠네. 자, 그러면 너 생각해봐. 단백질의 유전 정보는 세포 안에 있지, 핵 속에 있지. 그런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이 바깥에 있어, 바깥에. 그럼 여기 유전 정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라이보솜이라는 곳이 있는데, 라이보솜. 여기에 가지고 나가야 돼, 정보를. 그럼 누가 나오면 되니? 안에 있는 DNA가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DNA가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야. 못 나온다는 거야. 왜? 나갔다가 혹시나 손상이 될까봐.
DNA가 손상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럼 그 생물에게는 치명적으로 어떤 안 좋은 게 생긴다는 거. 이런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DNA가 직접 못 나와요. 그래서 대신 유전 정보를 대신 좀 전달해 가지고 나올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RNA라는 거야. RNA. 그래서 DNA가 RNA한테 정보를 줍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제일 나중에 배우는데 이걸 전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제일 뒤에 배워. 지금 뭐 이걸 알아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넘겨준다는 거야. 알겠니? 넘겨주면 이 RNA는 그걸 가지고 밖으로 쏙 나옵니다. RNA가 쏙 나와가지고 라이보솜에 탁 갖다 주죠. 자 이거 지금 정보가 왔으니까 단백질 좀 만들어줘. 이러면 라이보솜에서는 이제 단백질 만들죠. 근데 또 단백질 만드는데 또 거기에 또 RNA가 또 다른 RNA들이 또 관여를 또 합니다. 전달은 메신저 RNA라는 게 있고 여기 관여하는 애들은 tRNA 합성에 관여하는 애는 tRNA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RNA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각각 또 하는 역할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세한 과정은 이제 이 책 제일 뒤에 나온다고. 제일 뒤에 나와. 걷다 가서 좀 얘기하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단백질과 핵산은 뭐 깊은 연관이 있다, 그지? 맞죠? 연관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우리가 다루는 거라고. 야, 근데 이 염기끼리, 자, 특히 이제 DNA를 잘 보면 이중나선 구조인데, 그래 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하고 또 다른 쪽에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하고 서로 이렇게 구조,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중나선. 자, 그러면 인산과 당은 바깥쪽 골격이 되고 안쪽에 보니까 지금 염기끼리 지금 서로 결합되어 있지, 그치? 안쪽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서로 이렇게 딱 결합돼야지 이 DNA 구조가 고정돼요. 아시겠어요? 요 안에 있는 염기끼리, 알겠습니까?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야 DNA의 이 나선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염기끼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자, 이걸 또 잘 봐야 됩니다. 염기끼리 서로 결합하는 방식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공유결합 이런 거 아니야? 공유결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원자끼리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 수소 결합이라는 거는 가장 센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야, 힘. 수소 결합은 힘이야, 힘. 끌어당기는 힘. 근데 가장 센 힘이야. 분자끼리의 작용하는 힘 중에서 가장 센 힘이 바로 이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염기 분자와 요 염기 분자가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공유결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결합이에요. 알겠죠? 요거 염기끼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수소결합. 그런데 우리가 염기가 네 종류 아이가, 그죠? 염기. 이거 잘 보면은 염기도 아무나 이렇게 막 결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덴이라고 타임이라고, 그죠? 서로 결합되어 있고,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이 또 서로 결합되어 있죠. 자, 요렇게 결합하는 놈들이 딱 정해져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바로 이것 때문에. 요 폭 때문에 그래, 폭. 요 염기끼리 결합했을 때 이 폭이 똑같아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잘 봐. 아데닌은 길지. 구안이 길지. 그죠? 그럼 아데닌하고 구안은 결합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것들이 만약 결합하지, 이것들이 결합하지, 그럼 이건 울퉁불퉁해지죠. 생각해봐. 맞지, 그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알겠나? 지금 그러면 아데닌하고 사이토신 안 돼요? 안 돼. 왜? 요 결합 부위가 달라. 안 맞아. 알겠어요?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이것들도 안 됩니다.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딱 들어맞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딱 들어맞더라 이거야. 요것들이 수소결합하니까 그 사이에 이 간격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간격이 똑같더라. 여기가 간격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중나선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서로 요 길이가 안 맞으면은 이게 구조가 좀 이상해져요. 이게. 알겠어요? 아주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딱 맞춰지려고 그러면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야 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그래. 상보적 결합. 상보적 결합. 알겠니? 여기 있죠.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안에 연결끼리는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저 제일 뒤에 또 얘나 이제 요거 다 이용할 거야. 이거 다 이용해야 돼. 그러면 요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우리가 쫙 알면 그럼 그 상대편의 염기도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만약에 뭐 이 한쪽 가닥이 뭐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 가닥은 구아닌이니까 여기는 사이토신이 돼야 되고 염기가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돼야 되고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돼야 되고 타이민이니까 아데닌 돼야 되고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아마 그 뒤에 뭐 문제하는 사람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가 DNA의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염기 이걸 알면 나머지 가닥의 염기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이 염기, 이 염기가 종류도 내 가지고, 그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나열되니까 이 염기들도 쭉 이렇게 그죠? 쭉 나열이 되죠. 우리는 이걸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해. 염기 서열. 이게 뭔가 하겠다. 뭘 하느냐?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염기 서열이 다양해지죠. 염기 서열, 그죠?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니까 염기 서열이 다양하죠. 그래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유전 정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바로 염기 서열, 유전 정보. 이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염기 서열. 이 염기가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쫙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정보가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알겠어요? 염기 서열. 그럼 염기가 그러니까 아까 DNA 한 분자당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2억 개 정도가 그죠?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럼 염기 서열도 한 2억 개야, 2억 개. 그죠? DNA 한 분자당.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 사람에 있는 저 염기의 서열, 저걸 한번 알아내보자. 46개인데 46개 분자에 있는 염기 서열을 알아내보자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다가 한 개씩 맡겨가지고 맡겨서 염기 서열 저거 좀
알아내라 이래가지고 쭉 맡겨가지고 이제 그걸 다 모아서 최초로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다 파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염기 서열을 다 파악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DNA 한 개당 2억 개야. 그럼 46개면 한 90몇 개지, 100억 개지. 그걸 다 알아냈다는 거야. 그걸.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DNA 한 개를 가지고 했었어. 우리나라도 참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염기서를 다 이제 뭐 알아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과학자들도 각자 자기의 염기서열을 이제 알아내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있잖아. 그 염기서열 만약에 자신의 염기서열을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었어.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한 2억이야 2억. 돈이 억 단위로 들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 요즘은 한 몇십만 원만 할 수 있어. 나한테 있는 거 유전자 다 알아낼 수 있어. 요즘은. 그 염기서열을 다 알아낼 수 있다. 알겠어? 야, 그래서 뭐 그거 많이 하잖아. 친자 확인 이런 거 하지. 그거 돈 한 몇십만 원 주면 하거든. 그거 그 염기서열을 맞춰보는 거거든. 내와 내 자식 뭐 이렇게 서로 DNA를 분석한다는 게 염기서열. 그 염기서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염기서열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맞지, 그지? 그럼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유전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특히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유전자 돌연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염기서열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여튼 이런 유전병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다 지금 일단 유전병 기본적으로 없지? 그 말은 부모님이 나에게 염색체를 줬단 말이야. 정자 난자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23개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합쳐져가지고 내 염색체가 된 거야. 46개. 그래서 나한테 있는 46개 염색체 중에 23개는 엄마 거, 23개는 아빠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의 DNA가 나온 거야. 맞나? 그런데 염기서열의 문제가 다행히 없었다는 얘기야. 있었으면 유전병이 나타났겠죠. 근데 다행히 없었어. 이게 정말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 한 개라도 문제 생기잖아. 염기서열에.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게 달라지면 단백질의 종류가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병이 나타난다. 알겠니? 이제 그 얘기가 요거는 제일 뒤에 나오죠. 그 얘기는 제일 뒤에 나와.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문제. 됐고? 1등급은 그때 다시마라고 했던 것 같고 100까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